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목설계 기출 베이직 1 오늘 개강입니다. 일정부터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토목설계 기출은 라이트와 베이직 1, 베이직 플러스는 7급이 없는 관계로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로 분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라이트는 라이트 이론과 마찬가지로 출제율과 정답률을 높여야 될 부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렇죠? 12강이죠. 그래서 꽈락 피하고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점수를 맞는 게 초점입니다. 베이직 1은 일반 강좌고요. 23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준비물이 있어요. 2권 기출노트와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3권 비포노트를 필요로 합니다. 비포노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 기출노트가 문제가 전부 다 750문제예요. 750문제면 헉 할 수 있겠지만 응용역학 750문제랑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응용역학은 한 문제 한 문제 다 진심이잖아요. 근데 토목설계도 진심은 맞지만 이게 문항수만 많을 뿐이지 중복되는 문제, 유사한 문제,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개수만 많은 거지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냐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비포노트를 통해서 방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고 그 정리된 복습된 내용을 가지고 기출노트, 기출문제 중간중간 좌표 풀어가면 찍어가면서 간단한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리해보면 비포노트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노트 통해서 기출 회독하는 게 이 수업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예정된 수업에 지한 패스에 포함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토목설계 2분의 1 압축 강의가 있죠. 2분의 1 압축 강의는 우리 3권 비법노트 빵꾸 버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 블럭 나와 있으니까 빈칸 채우면서 더욱더 압축해서 시험 직전에 빨리 이론 해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일정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출 수업이지만 베이직 1은 이론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문제 푸는 게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간단하다. 그러면 이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혼자 풀기 어려운 것들, 최근 트렌드, 그 다음에 벌어도 되는 문제들 제가 속과 치면서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보시면 오늘 1장 서론입니다. 1강이죠. 1장 서론은 총 3강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1부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해당 비법은 1번부터 11번까지고요. 전체 180개죠. 그 중에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문제번호는 1번부터 27번이고요. 27문제가 해당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부분은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들, 사실관계 따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론 요약하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혼자 풀기 힘든 부분들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따로 적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포노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적을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비포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돼서 빵꾸 버전 가지고 우리 빵꾸노트 있다라고 말씀해 줬죠. 채워서 빈칸 채운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하고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비법부터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비법 1번, 2번, 3번 같이 이어서 보고요. 1번, 2번. RC 성립 이유, RC 장점 단점, 그 다음에 3번 붉은 골재 최대 치수의 제한이죠.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 4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이론 정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게 이해독, 해독의 느낌이다 보니까 이론과 다르게 뒤에 있는 부분 막 끌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RC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고 하면 프리세스 콘크리트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구도도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더 시간 단축해서 그렇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니까 이것을 이점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RC의 성립 이유입니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기본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 시멘트, 골재, 물 복합재료죠. 복합재료다. 이것을 수화 발화를 통해서 일체화시키고 구조물을 설계하게 되면 이 부재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는 큰데 반해서 인장 강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휨 부재 설계 시 압축은 콘크리트가 분담하고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분담하고 취약한 인장력은 누가 분담한다? 철근이 분담한다. 이러한 합성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쉬운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럼 왜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니네는 왜 병용이 가능하냐? 니네는 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봅니다. 첫 번째, 부착 강도 잘 붙어 있다는 얘기야. 부착 강도가 큽니다. 왜?
우리가 쓰는 철근은 원형 철근이 아니라 이형 철근이야. 그러니까 리브와 마디, 요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꽉 잡아서 슬립, 미끄러지지 않고 인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착 강도가 뭐다? 크다. 열 팽창 계수는 유사 또는 비슷, 동일하진 않습니다. 열 팽창 계수는 온도 변형률을 결정짓는 우리 재료 고유의 물성치입니다. 온도 변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열 팽창 계수, 그러니까 온도 선 팽창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온도 변화량을 가질 때 이 둘의 차이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만약에 달라. 비슷하죠. 막 10배씩 차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취약한 쪽에서 먼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보통 인장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이 둘은 뭐다? 상당히 유사하다. 똑같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식이 되는 건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건 아니죠. 콘크리트는 재령,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강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거의 뭐 100년 이상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부식에 염려되는 게 아니라 내구성이라고 하잖아. 어떤 환경에 견디는 성격,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를 우수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철근은 외기, 공기중에 노출되게 되면 부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조물의 수명은 콘크리트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철근이 결정짓는 거야. 한번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 수명이 늘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과거에 만든 어떤 고대 구조물들이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철근 사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느린 속도로 우리 구조물 설계됐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수명이 길죠. 최근 이제 트렌드는 철근 사용량도 많고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식이 뭐한다? 방지한다. 콘크리트가 철근 내가 안아줄게, 내가 감싸줄게. 철근을 잘 에워싸고 있다고 하면 철근을 외기 중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부식이 방지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거 열팽창 계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 그래서 둘이 유사하다. 이게 실제로 얼마냐면 1.0 곱하기 대략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얘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일반적인 대기 중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느끼는 온도 변화량에 따라서는 이 둘의 변형률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 변형률은요. 외력에 의한 변형률은 탄성 계수분의 뭐다?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탄성 계수. 콘크리트 탄성 계수와 철근의 탄성 계수는 서로 뭐다? 같지 않죠. 유사도 아니고 같지 않고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얘는 거의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서 얘는 뭐냐? 대략 한 7배에서 8배 정도 철분이 더 큽니다. 이러한 비율을 탄성 계수비라고 부르는데 탄성 계수비는 보통 7, 8배 이상 더 크죠. 그렇다. 마찬가지로 강도입니다. 우리 설계 기준 압축 강도나 항복 강도 마찬가지로 이 둘은 상이합니다.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죠. 차이가 몇 배 정도 더 크냐? 10배 이상 더 큽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꿈이 날 지경인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 스타일, 오답까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믿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법 2번. 우리 RC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장단점은 뭐 늘상 그렇듯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내가 키가 크게 장점이다. 크면 내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머리숱이 많은 게 장점이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머리숱 중요합니다. 네, 그렇고 또 뭐 있냐. 하여튼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결론은 RC, PSC, 강구조 모든 비교는 전부 다 RC입니다. 그러니까 RC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이 둘의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이고요. 얘는 얘도 얘는 노상 비교당하는 애예요. RC는 알겠죠? 장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구성. 우리 설계 목표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은 뭐 안전하다는 얘기고 사용성은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고 내구성은 이게 저항할 내자에다가 우리 지구력 할 때 구자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러한 어떤 능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내구성. 우수합니다. 우수. 그러니까 유리라고 쓸게요. 적당한 한글 표현을 여러분이 대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화성, 불에 견디는 성격이죠. 어떤 화재에 견디는 성격. 이런 것도 뭐하다? 유리하다. 그러면 반대로 불리한 애가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불리할까요? 얘네들은 불리합니다. 얘는 뭐다? 불리. 얘도 뭐다?
그러고 보니까 내화성이 유리한 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왜 분리할까요? 분리한 이유. 강제는 강제인데 고강도 강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 일반 강제, 철근. 얘는 고강도 강제. 보통 강도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고강도 강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고온에서, 그러니까 풀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고 연성이 증가하는데, 연성이 증가하는 게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역학적 늘어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강도 강제일수록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화재 시 강도가 떨어지고 역학적 늘어나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프레스 콘크리트 마찬가지고 강조도 마찬가지고 내화성은 불리한 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처짐, 진동, 충격. 처짐이나 진동이나 충격, 이것은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머지는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유리. 깔 맞춰드릴게요. 색깔. 그럼 누가 불리한지 느낌이 오시죠? 누가 불리해요? 그럼 왜 분리할까요? 이유를 아시면 또 이것도 수긍이 됩니다. 왜냐면 강성 때문에 그래. 강성. 내가 재수없게 멋있는 표현을 썼죠. 강성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 단면 크기야.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중, 동일한 외력을 받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얘네들 봐보세요. 겁나 좋은 재료야. 단단하고 좋고 비싼 재료야. 그러니까 단면 자체가 작겠어요. 큰 단면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RC는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죠. 단면 크기가 뭐한다? 커질 수밖에 없다. 단면 크기가 크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 좋은 거는 바로 처짐, 진동, 충격엔 유리합니다. 일단이 있겠죠. 불리한 점. 이게 내가 기본적인 내 무게가 크다 보니까 단면이 커지다 보니까 부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몸무게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우와! 내가 너무 무거워져서 길게 설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긴 지간에는 뭐한다? 불리하다. 그럼 반대니까 쭉 그래서 얘는 긴 지간이 뭐하다? 유리. 사용 가능하다. 구고전 표현이 맞는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쓸게요. 유리하다. 그렇다. 자, 그 외 건조수축, 크리프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수 크리프가 발생하면 어떤데? 얘가 균열을 유발하는 거죠. 균열 유발. 가장 큰 약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균열 유발. 아니 그러면 얘는 우선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할 얘기 없고 얘도 콘크리트 쓰죠. 하지만 일반적인 RC에 비해서 얘는 더욱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 그냥 콘크리트 아니야. 고강력 콘크리트는 이따 수업하겠지만 물을 적게 넣으면 됩니다. 대신 워커 밑에 떨어지니까 혼화제를 쏟아붓습니다. 기름 같은 거. 그렇죠? 작업성 높이기 위해서. 자, 어쨌든 고강력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이나 크리프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리프가 작다. 그러니까 균열률 작고 이따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긴장력에 의해서 압축력에 의해서 균열이 잘 억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 자, PSC 보도록 할게요. PSC 보도록 합시다. 자, 보건성과 탄성, 수밀성, 그 다음에 고정하중 처짐, 이 모든 전부 다 세트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바로 긴장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면 설계할 때 얘는 내실이 없어. 단면만 크지 실제 균열이 발생하고 난 나머지 단면, 이걸 유효단면이라고 부르는데 유효단면은 생각보다 안 커. 왜? 다 깨져버렸으니까. 허세.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좋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안전성 부분에서 강도 설계할 때는 그닥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지. 어떻게? 긴장력으로 굉장히 큰 긴장력을 꽉 눌러버리면 균열이 억제되면서 단면 사이즈는 작지만 내실이 있다. 유효단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탄성이 살아있네 이거야. 그러니까 보건성과 탄성이 뭐한다? 유리하고 좋다는 얘기죠. 수밀성 방수. 균열이 있어야지 물이 새고 비실비실할 텐데 균열을 아예 억제해버리는 거죠. 유리하다. 또한 고정하중에 의해서 휘청 밑에 처질 수 있는데 우리가 부재,
하단부, 이 아랫부분을 꽉 눌러주게 되면 소수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고정화중에 의한 처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 뭐 작다라고 보면 되겠죠. 되죠? 단점, 변형, 진동, 충격에는 불리하고 내화성은 불리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건 작은 단면을 써서 얘는 고강도 강제를 써서 그죠. 그다음에 강구조 보도록 할게요. 긴 구조는 유리하다. 아니 장점이 얘는 이거밖에 없냐? 이 비싼 재료를 썼는데 아니야. 너무 많아서 그냥 품질이 우수하다. 왜? 공장에서 오니까. 믿을만하다. 단점이 있죠. 고강도 강제를 씀에 따라서 내화성이 불리하고 내구성도 뭐 할까? 내구성도? 왜 내구성은 불리하다고 제가 적었을까요? 아까 얘 부식 방지. 하여간 철은 공기질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발생한다? 녹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 진동, 충격,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좌골, 압축 시 부러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거 멋있게 쓴 거고 그냥 부러진다. 물론 압축 시 부러지겠죠. 그 다음에 이 스틸 재료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정적 강도는 커요. 그러니까 지그시 누르는 강도는 크는데 이 반복적인 어떤 동화중 있죠. 철사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끊어져 버리잖아. 이런 어떤 반복 하중 이에 견디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고 부르는데 피로 강도가 뭐하다? 취약하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고요.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반복해 봅시다. 파이팅!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제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골재. 골재는 종류를 나눠보면 굵은 골재, 장골재. 장골재는 뭐래? 굵은 골재는 자갈입니다. 그런데 이 굵은 골재의 크기를 왜 제한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한하는 이유.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게 밑에 있는 게 좀 이따 이제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이게 골재. 얘가 누구냐면 지금 골재다, 골재. 아, 참고로 얘는 시멘트예요. 급이 다른 친구죠. 그렇다. 자, 그러면 골재. 이 골재를 취한 나머지 보시면 주황 소재가 비금졌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허니컴이라고 불러요. 허니컴. 공극이죠, 공극. 그런데 왜 허니컴이라고 부르냐? 허니컴 벌집이고 이 모양이 벌집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이런 벌집 모양의 허니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극은 당연히 나쁘겠죠. 우리가 좋은 콘크리트와 나쁜 콘크리트를 결정지을 때, 볼 때 뭘 보느냐? 무게를 봅니다, 무게. 그러니까 무겁다, 단단하다는 얘기야. 꽉 차있다, 실하다. 무게가 가볍다, 비실비실하다. 공구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골재가 크면 생각해보세요. 골재가 여기 딱 걸려버리면 망했다. 밑에 다 비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는 허니컴 모양의 뭐다? 공극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거 4번 밑에 써놓으셔야겠죠. 자, 그럼 조건 보도록 합시다. 수업 됐던 건데 정신 차려. 짱! 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재 최소 치수의 5분의 1이거나 거푸집 양측면 사이 거리의 5분의 1입니다. 얼마라고요? 5분의 1. 슬래브 두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철근이라던가 프레스 콘크리트야. 그럼 덕트가 되겠죠. 시스 구멍에 긴장된 합의원 덕트. 이 사이 간격보다 골재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야. 골재 크기를 갖다 파이다라고 하면 작아졌죠. 철근 간격보다는 작아진다. 몇 분의 몇? 4분의 3. 이건 역으로 철근의 순간격 물어볼 때 나오거든요. 이게 뒤집어 써주면 됩니다. 그럼 철근의 순간격은 이걸 순간격이라고 부르죠. 골재보다는 커야 되겠죠. 몇 분의 몇 배? 3분의 4배. 별거 아닌데 교수님이 우리를 아주 그냥 호구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맨날 속여. 제발 좀 속지 마. 또한 이건 너만 속지 마. 가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얘 규정 이름이 굵은 골재 공진 최대치수 규정이잖아. 굴, 공, 최, 규정. 너무 말 줄였나? 또 이거 또 쌓일 것 같죠? 굵은 골재 공칭 최대치수 규정을 만족해라. 같은 얘기야. 이 규정 따라하는 얘기야. 응?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놓으면 자꾸 사람들이 1이라 생각하는데 1이 아니라 이 규정을 따라하는 얘기야. 얘를 따라라. 그러면 얘대로 하라는 얘기잖아, 그냥. 응? 끝났네. 네, 그렇다.
자, 기출노트 보도록 할게요. 기출노트 페이지는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4문제밖에 안 돼요. 시작 가볍게 워밍업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이니까 연습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찾아갈게요. 맞춰봅시다, 서로. 1번입니다. 쉽죠? 나만 쉽나? 읽어보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예습하면 좋고요. 복습하면 좋습니다. 예습하면 사랑하고 복습하면 좋아할게. 딱 그 정도야. 예습까지 하면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지 말까? 복습은 꼭 하세요. 알겠죠? 좋아는 해야 되니까. 자, 중간중간 좌표 잡아주니까 중요한 건 회독이에요. 회독하면서 모든 구문, 문장 하나를 전부 다 의심하고 꼬집으세요. 알겠죠?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크다. 그렇다. 이형철근 쓰니까. 동그라미 2번. 부식 방지한다. 철근이 문제인데 콘크리트가 에워싸준다. 3번. 탄성계수 비슷하다? 아니다. 철근이 1도 더 크다. 4번, 정답은 3번. 열팽창 계수가 똑같다고 한 적 없어요.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렇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2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RC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구조물의 치수, 형상,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거푸집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처럼 모든 형상이 다 제작 가능하다. 실제 최근에 현대 어떤 이런 기술은 못 만드는 모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모양은 전부 다 형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2번,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다. 3번,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 건도스 크리프 때문에 그렇죠. 4번, 비교적 장대 교량. 경량으로 장대 교량 적용이 우수하다? 아니죠. 얘는 단점이고 얘네들이 장점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개조 보강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개조 보강하기 가장 쉬운 게 철근 콘크리트 하나의 특징이에요.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끝. 다음에 7페이지 4번. 비법 3번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 있죠. 굵은 고체 추대치수의 제한 보시면요. 규정 좀 틀린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폭 5분의 3분의 간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얼마다? 4분의 3. 또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 허니컴. 그러니까 공극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죠. 허니컴 모양의 공극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 보기 4번 밑에 문제 4번이죠. 얘 적어 놓으셔야겠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법 3번까지 해당하는 4문제 해결했고요. 저는 이어서 비법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법 4번 시멘트 성질 보시면요. 여러분 비법 노트 보시면 가로 1번 구성 요소는 읽어보시고 가로 2번 분말도와 입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도는 주인공이 시멘트예요. 마찬가지로 입도는 주인공이 골재입니다. 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분말도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시멘트 입자의 고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냐 고냐 곱냐 발음이 좀 이상하죠. 거치는 정도. 그래서 가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정도다. 그럼 골재의 입도는 아까 얘는 고온 정도. 얘는 고온이 아니라 고른이야 고른. 고른 정도. 시멘트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분말도입니다. 입자가 가늘다, 가늘지 않다, 굵다. 그렇죠? 극적인 두 가지 상황을 그려놨고요. 얘는 시멘트 입자입니다. 한 개, 이렇게 여러 개. 그러면 분말도 가는 정도니까 얘는 작다. 얘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적은 동일해요. 최적은 이제 부피를 말하는 거죠. 시멘트가 이렇게 하나나 여러 개나 부피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의 부피도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시멘트당 물 시멘트 비도 뭐한다? 동일하다. 그럼 뭐야? 다 똑같잖아. 아니야. 물과 접하고 있는 표면적.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표면적이라고 부르죠. 크게 증가합니다. 증가. 정리해보면 동일한 물 시멘트 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입자가 곱다? 고온 시멘트를 썼다? 가는 시멘트 입자를 썼다? 그럼 물과 접하는 비표면적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화율이 많아지고요. 수화율은 뭐냐? 우리가 물과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킬 때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어.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 수화열. 실제로 우리가 수화열을 제어함으로써 수화 반응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응결도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바로 초기 강도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일한 물 시멘트의 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쓰게 되면 수화열이 많아지고 응결속도 빨라지고 초기 강도가 뭐한다? 커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만 있으냐?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있는데 건조 수칙이 증가하게 되고요.
품질이 나쁘다, 풍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비법 4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골재 입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는 골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골재 이거 입도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얘는 끼리끼리 만났다는 얘기야. 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너는 어떻게 하나다 친구들이 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쁘다. 그다음에 다양하다. 골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래 섞여 있고 막 이렇다. 이건 좋다. 보시면 여러 개 끼리끼리 있죠. 어떤 차이냐? 아까 여기에 허니컴이라고 했는데 허니컴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누가 더 허니컴이 크고 작을까요? 얘가 허니컴이 뭐다? 크다. 얘는 허니컴이 뭐다? 작다. 허니컴이 작아서 좋은 거죠. 공급. 그러니까 밑에 밀하게 이 작은 골재, 뭐 모래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밀하게 꽉꽉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작다. 얘가 굿, 얘가 배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어떻게 한다? 예, 좋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꽉 밀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강도 또한 뭐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배합해서 우리 콘크리트를 갖다가 설계하게 될 때, 배합하게 될 때 목표를 어떻게 둬야겠어요? 당연히 골재 입도는 좋으면서 그다음에 적절한 분말도를 결정해야겠죠. 분말도가 너무 거칠어도 안 되고 너무 고와도 안 됩니다. 너무 곱게 되면은 수알이 많아지고 응결수도 빨라지고 초기 강도는 증가하지만 건조수도 증가하고 풍화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너무 거칠더라도 또 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분말도를 결정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법 5번은 제가 이쪽에 써놨어요. 끝에 혼화재가 있죠. 혼화재료입니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물 골재 위에 추가적으로 넣는 첨가제입니다. 자동차 보시면 첨가제 넣잖아요. 이게 연료 투입할 때. 그러한 첨가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화재. 발음이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이 재는 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는 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량을 얘는 무시하고 얘는 중량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혼화재는 일종의 어떤 소스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레시피를 볼 때 후추. 너 후추 한 스푼 넣어요? 이제 후추를 위에 살짝 뿌리잖아. 그렇게 후추 같은 게 뭐냐면 혼화재. 그렇죠? 중량을 무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뭐가 있을까? 케첩. 음식을 만들 때 케첩. 그럼 케첩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뭐 간장, 국간장 뭐 반 스푼 이러잖아. 그렇지? 중량을 고려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혼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혼화재의 대표적인 재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장에 이제 A재, 이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A재. 이름은 뭐냐? 공기연행제예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A재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 100% 다 얘, 이 말법 없이 얘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나 믿어. 동결, 융해, 방제물. 동결 융해는 뭐냐? 우리가 물과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100이면 물이 한 30에서 40% 정도 들어갔을 때 얘가 응집, 경화, 굳는다는 얘기, 뭉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작업이 안 되겠죠. 내가 밀가루 반죽해서 그걸 여러분이 국수를 뺀다던가 아니면 뭐 수제비 반죽을 만드던가 그 뻑뻑해서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략 30에서 40이 아니라 한 50%까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아까 30%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1, 20%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블리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문제야. 요즘 날씨죠. 그렇죠? 밤에는 춥고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영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얼어버리는 거야,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물은 얼게 되면 팽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균열이 커진다는 얘기지. 문제는 이 상태로 있어도 그나마 양반인데 다시 녹아요, 낮에. 쭉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블리딩 현상에서 물이 채워지고 또 밤에 오는 거죠. 또 무슨 말이야? 계속 균열은 커지게 되면서 콘크리트 품질을 아주 나쁘게 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동결융해라고 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바로 A재, 공결융재. 자,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게 되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기융재. 하지만 너무 많이 넣어도 좋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후추. 아까 내가 후추였다고 했잖아. 후추 괜찮은데? 좋은데? 너 후추 한 숟가락 넣어봐.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마찬가지로 공기방울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콘크리트 품질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보통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혼화재, 시험장에 잘 나옵니다.
혼화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읽어보면 플라이 애쉬 얘는 뭐 이름을 몇 번 개명을 했어요. 뭐 애쉬라고 했다가 애쉬라고 했다가 막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고로슬래그, 포졸란, 실리카펜 등이 있습니다. 얘는 일종의 대체품이야, 대체품. 그러니까 시멘트 대체품이야. 시멘트 대용이야, 대용. 대신 쓴다는 얘기야. 언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 요즘은 이제 쌀밥이 흔하다고 하지만, 응? 과거에는 쌀밥이 귀해가지고 눈물 나려고 해. 엄마가 보리밥 먹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치? 우리 엄마 가끔 지금도 보리밥 드시면 그 얘기 하거든요. 지겨워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 왜냐면 못 살 때는 이제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 보리밥 못 살아서 먹어요? 물론 못 살아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뭐야? 뭐 대다수는 몸에 좋으려고 먹잖아. 응?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보리쌀, 얘는 콩, 얘는 뭐 할까? 얘는 찹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멘트가 너무 비쌀 때 대체품을 썼고 지금은 우리가 찹쌀이나 보리쌀이나 콩을 먹는 목적과 똑같겠지. 뭐다? 몸에 좋으려고. 그러니까 특정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대체품을 씁니다. 이 특정 성능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시멘트 대체품이다 보니까 시멘트가 적게 쓰인다는 얘기지. 시멘트가 적게 쓰이게 되면 물도 적게 쓰이게 되고 물이 적게 쓰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건조 수축이나 이런 것들도 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하나의 예시에 해당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이런 대체품을 쓴다는 얘기야. 공통된 특징은 잠재 수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된 수경성. 수경성 뭐 수화 반응인데 왜 잠재되어 있느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고로슬래그의 고로슬래그 찌꺼기죠. 이 찌꺼기와 물과 적정 온도에 적정 pH가 맞춰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겁나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시멘트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잠재 수경성. 토목기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실기 때.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얘는 생산지가 중요하죠. 어디서 만드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플라이 애쉬는 어디서 만드냐면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거고 고로는 용광로죠. 용광로 찌꺼기. 포졸란 뭐 이런 것들은 뭐 암석입니다. 뭐 그조토나 응해암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비법 4번과 좀 멀리 있는 5번. 그다음에 요건 좀 이따 기출문제 풀어볼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자, 비법 노트 나와 있는 비법 4번, 5번 읽어보시고 저는 기출편 돌아와서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기출문제는 7페이지 몇 번이냐면 5번, 6번, 8페이지, 7번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됐죠? 기출 8페이지 7번 문제는 따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공기연행지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봤더니 기출로도 기출문제입니다. 제목이 매스 콘크리트죠, 매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매스 콘크리트다. 이게 유행처럼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 지금 잘 들어보세요. 매스 콘크리트다. 기출 문제는 지방직 14년 지방직, 그 다음에 20년도 지방직, 23년도 지방직 어때요? 그렇다. 매스는 뭐다? 뜻이 규모가 크냐, 규모가 큰. 두꺼운. 됐죠? 이 두 개 정도는 물론 이제 여러분 교재, 비법 노트, 죄송합니다. 기출 노트 7페이지 6번 위에 참고라고 박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 나와 있는 얘기는 하지만 이 두 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공부도 할 겸. 응?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매스 콘크리트 조건 최소 단면 치수가 80cm야.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8cm면.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와 외기.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25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데 뭐가 발생하냐? 우리가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수화 열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수화 열이 일정하게 발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수화 열도 열이니까 콘크리트가 팽창이나 수축을 한단 말이야. 응? 그런데 얘가 너무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는 수화열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시겠지만 바깥쪽은 금방 식어버리겠죠. 야, 음식 만들면 너 그 음식 만들어봐. 그러면 뭐가 있지? 죽 같은 거. 뜨거운 죽 보면 이 겉부분은 식어 있지만 속으면 안 되지. 안에는 뜨겁잖아. 마찬가지야.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보면 이 수화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수화열은 바깥으로 발산이 하는 속도가 시간이 걸리니까 얘는 아직 뜨끈뜨끈해. 근데 바깥쪽 금방 식어버리네.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어떤 수화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균열이 발생하겠지.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 높은 수하열에 의해서 팽창한 콘크리트 표면과 내부 이게 안 받게 다르다는 얘기야. 이놈은 빨리 식는데 얘는 빨리 못 식는다는 얘기지. 이 열 발산량의 차이로 콘크리트 내부 표면의 수축량이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뭐 균열이 발생한다. 자, 우리 똘똘이들, 자, 어떻게 하면 이 균열을 억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추리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열을 제어하면 되겠지. 열이잖아. 열이 문제니까 이 안에 내부에 발생하는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결국 물이 문제야. 수량이. 이 단위 수량이 마치 건조 수처럼 증발하면서 수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이 없으면 수화 반응 자체가 적어져. 물 때문에 시멘트와 수화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제어하면 뭐한다?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방지하는 대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노트 7페이지 상단에 참고 박스 부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정의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밑줄 그어주세요. 부재의 단면이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로 인해 온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큰 구조물을 말한다. 2번 방지 대책이 중요하겠죠. 가로 1번 사용제를 보시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단위 시멘트, 단위 수량을 뭐한다? 최소화한다. 이따가 뭐 이어지는 건조 수축과 크리프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강인가요? 그죠?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를 적게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건조 수축 또한 줄어들게 되고 건조 수축과 같은 연장선에 놓여 있는 매스 콘크리트, 이 두꺼운 규모가 큰 두꺼운 콘크리트의 어떤 이 균열도 뭐한다? 억제할 수가 있다. 뒤에다가 건조 수축과 유사라고 써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분말도가 낮은이죠. 분말도가 만약에 크다. 그럼 수와 열, 우리 지금 열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열이 많아지니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 그렇죠? 또는 뭐라고 하는 거? 저발열, 열이 적은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다. 동그라미 3번 플라이애쉬 움직일게요. 플라이애쉬, 거롯을 내고 실리카 펌, 그러니까 전부 다 혼화제죠. 얘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단위 시멘트가 줄어들게 되고 대체품이니까 단위 수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시멘트와 수량이 줄어들면서 열이 억제되면서 당연히 뭐예요? 매스 콘크리트 발생하는 균열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화 3번 읽어보시고요. 동화 4번 이 부분은 이론 노트에 나와 있거든요. 꿀팁 부분에 있습니다. 자, 굵은 골조 최대치수가 크다는 것은 어디 갔냐? 여기, 그렇죠? 크다는 것은 곧 단위 수량, 우리가 배합할 때 단위 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온도 관리 나와 있죠. 프리쿨링하고 파이프 쿨링이 있어요. 프리쿨링은 뭐냐? 단어 그대로 우리 영문 보시면 밀이죠. 쿨링, 우리 냉각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골재나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리 냉각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열 발산을 억제함으로써 균열을 그렇죠?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파이프 쿨링은 뭐냐? 파이프 쿨링은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자동차에서 우리 들어본 경우 있잖아. 냉각수, 그죠? 그렇죠? 그래서 냉각수를 이용해서 시키는 것처럼 실제 이 두꺼운 부재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기라던가 물을 흘려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파이프 쿨링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신축이음과 수축이음 이런 겁니다. 우리 옹교 파트에서 배웠죠. 우리 신축이음 완전히 끄는 거고요. 수축이음은 이렇게 V자 홈을 판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균열을 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발생한 균열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스 콘크리트에서 이러한 신축 이음과 수축 이음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 볼게요. 매스 콘크리트에서 수화열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파이프 쿨링 아까 냉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을 통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수화열에 대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2번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한다. 단위 수량이 적어진다. 같은 얘기예요. 또한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크게 한다. 마찬가지죠.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크게 해주면 단위 수량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3번 플라이애쉬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죠. 혼화재료. 플라이애쉬 시멘트나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피해야 될 것도 있겠죠. 뭐 조광 시멘트,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피해야겠죠. 네, 그렇다.
4번 매스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계 시 신축 이음이나 여기 보시면 수축 이음을 계획하게 되면 수하열에 의한 균열 발생이 심해지고 아니죠. 오히려 억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어진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면이 두꺼운 매스 콘크리트 교량 확대 기초 시공 시 온도 균열의 방지나 제어를 위해 고려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프리쿨링 미리 시킨다. 미리 재료를 시킨다. 또는 파이프 쿨링 냉각수다. 적절히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일종 시멘트를 조광 시멘트로 대체한다? 아니죠. 조광 시멘트는 지금 자폭이에요. 조광 시멘트는 분말도가 큰 시멘트고요. 수혈이 많고 응결이 빠르고 초기 강도가 증가하는 대신 이러한 단점. 수축이 크다고요. 그렇다. 정답은 읽자마자 그냥 2번이죠. 3번 1회당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시공한다. 왜? 결국 이게 내부 외부 어떤 수하열의 차이. 외부는 수하열이 금방 발산돼서 식는 반면 내부는 오랫동안 뜨거워지니까 이 차이에서 균열이 발산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껍지 않게끔 여러 차례 끊어서 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껍지 않은 두께에 의해서 뭐한다? 열이 발산되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균열이 억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 다음에 4번 일종 시멘트 대신 중용열 그렇죠? 열을 낮춘 중용열 시멘트 또는 저발열 시멘트를 뭐한다? 사용한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8페이지 7번 문제 정답은 요 공기 연행제죠. 직접 풀어보세요. 다음 요거 보도록 할게요. B번 6번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는 한 문제지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냐면 6가지.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골재 입도도 있겠다. 여기 이 입도.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입도가 좋을수록. 뭐 한다? 좋은 거 한다. 자, 물시멘트 비. 참고로 얘는 1등입니다. 1등. 너가 짱. 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야. 대신 골재는 세유하고.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얘기하지 않으니까 물시멘트가 1등이죠. 자, 압축 강도가 커지면 물시멘트 비.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 많아져야겠어요? 적어져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작을수록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프리세트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를 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1단계는 절수입니다. 절수. 그러니까 물을 적게 낸다는 얘기야. 자, 물을 적게 내면 1장 1단이 있죠. 강도는 커지는 대신 단점은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설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프레스 콘크리트는 호나 재료를 떡칠합니다. 이 기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다? 진동기, 다짐기를 막 다져야 돼. 잘 타설이 안 되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재령이 뭐 할수록 증가? 증가율은 뭐 한다? 감소. 재령은 나이죠. 우리 콘크리트 연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 강도는 어떤 그래프 곡선을 가느냐? 그러니까 강도는 이 높이잖아. 높이는 점점 증가율은 기울기죠.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진다. 그러니까 재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증가율은 뭐한다? 감소한다. 만약에 대략 한 달이다라고 하면 전체 압축 강도의 70%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처음 한 달 동안 콘크리트를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양생한다고 합니다. 양생. 방생이 아니라 양생. 콘크리트는 예민등이야. 잘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동그란 3번 보도록 할게요. 양생입니다. 양생 시 기본적으로 강도는 증가해요. 잘 돌봤으니까. 순서가 있죠. 수변 양생에서 얘가 포함되는 거야. 증기까지 포함하고 압력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지. 점점 까다롭죠. 점점 강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자, 이건 시험때 이미 나왔어요. 양생, 수변 양생과 증기 양생과 고압 증기 양생. 당연히 고압 증기 양생한 거. 돌이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 강도가 제일 큽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빠르게 증가하면 강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수업 때 했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하중을 느리게 제어시켰다. 그러면 그래프 곡선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기억 안 나면 이런 노트 한번 찾아보세요. 네, 빠르게 딱
보시면 강도는 높이를 뜻하는데 누구 높이가 더 커요? 빠르게 제하시는 게 보다 더 크다. 반칙이지. 야, 똑같은 공시체를 두고 하나는 천천히 하중 증가시키고 하나는 하중을 빠르게 제하시켰어. 그때 누가 더 강도가 크게 측정됐다? 빠르게 제하시킨 거. 내가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엉덩이 때릴 때 미안해요. 엉덩이 하나, 둘, 셋 뜨면은 셋 딸 때 엉덩이 앞으로 싹 피하잖아. 그 느낌이야. 이 크리프라고 하는데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되게 되면 강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중을 천천히 제하시키면 충분히 크리프를 만끽하면서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되면서 덜 아프다. 강도가 작게 측정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 둘 딱 때리는 거야. 그럼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하중이 가해지다 보니까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프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빠르게 제하시킬 때 강도가 뭐한다? 강도가 뭐한다? 증가. 보통 이 빠르기를 물어보냐? 뭐야? 한 달이다. 이것도 한 달이다.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달리 볼 수 있는데, 자, 한 달이다라고 하면 실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구조물을 뭐 한 달 쓰고 버릴 거야? 아니잖아. 몇십 년 이상 쓴다라고 하면 실제 얘에 비해서 얘는 무슨 평가야? 바로 저평가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설계하지 보면 물론 설계 시에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한 달에 설계하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하중은 결국 크리프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얘로 가. 얘. 종국에 이제 얘로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얘보다 무슨 평가? 고평가. 어라? 하나는 저평가, 하나는 고평가. 둘 다 시간의 함수,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날짜를 조율해 본 거야. 20일 돼 보고, 21일 돼 보고, 한 달 돼 보고, 두 달 돼 보고, 세 달 돼 보고 이렇게. 그러다 일정하게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짜가 바로 며칠이냐? 28일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공통으로 세계 모두가 하나로 며칠 기준으로 한다? 28일 기준으로. 이것을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라고 부릅니다. 끝. 형상비는 높이, 지름분의 높이예요. 우리가 공시체가 있다. 표준 공시체라 부르는데 압축 강도 실험을 할 거 아니야? 이 압축 강도 실험을 제가 이렇게 집중하게 누를 거예요? 아니죠. 여기다 가압한 고무를 대고 압력으로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우리 역학에서는 응력 구할 때 면적당 힘 A분의 P 이렇게 구하잖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무슨 A분의 P냐? 이 가압한 고무가 옆으로 눌리면서 옆에를 이렇게 우리 살찌는 허리처럼 이렇게 허리띠 꽉 조이면 옆으로 누르잖아. 이렇게 횡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응력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목이 반칙이죠. 반칙. 이 반칙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얘가 지름이 D다라고 하면 딱 지름이 D인 곳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얘도 지름이 D니까 얘도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다? D인 곳까지. 그럼 이 반칙의 영향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야. 여러분 누를 때 그냥 누를 때랑 옆에서 꽉 막고 나서 누른다. 횡압이 발생하면 더 단단해, 더 약해요? 더 단단해지겠죠. 무슨 말이냐? 요게 전체 높이가 2D잖아, 지금 2D. 딱 영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만약 2D. 그러니까 형상비는 2가 되겠죠. 예분의 2가 되니까. 형상비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이러한 횡압에 의해서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거야. 진짜 이 재료가 단단해진 적은 없는데 이 횡압 때문에 마치 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형상비, 지름의 높이가 2 이하인 경우는 뭐한다? 강도가 증가한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자갈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다음에 공시체 크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학부에서 보통 배우진 않는데 파괴는 제가 확률이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콘크리트 파괴는 국부에서 전체로 갑니다. 전체. 국부에서 로컬에서 글로벌 전체로 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가 파괴돼서 그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면서 구조물 전체 파괴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국부 파괴는 결국 확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확률은 최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건 국부 파괴될 가능성이 더 크고 반대로 크기가 작은 것은 국부 파괴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시체가 그렇죠? 오히려 아무래도 국부 일부에서 떨어져서 파괴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보는 거야. 그에 따라서 강도는 뭐한다? 더 증가한다. 헷갈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작은 고치가 맵죠? 속담. 그러니까 공시체 크기가 작을수록
무시하지 말아라.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가볍게 풀어볼까요? 기출노트 8페이지 8번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고요. 8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무열 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 강도는 작아진다. 클수록 압축 강도는 작아진다. 맞죠? 작을수록 커진다. 클수록 작아진다. 동그라미 2번. 공시체의 하중 가력 속도가 빠를수록 압축 강도는 커진다. 빨리 하면 커진다. 네, 그렇다. 3번. 영향을 받는다. 네, 그렇다. 4번. 형상비가 클수록 압축 강도는 커진다? 아니죠. 형상비가 작을수록 압축 강도는 커진다.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비법 6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있죠. 이어지는 시리즈는 뭐냐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입니다. 비법 7번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비법 8번은 평균 압축 강도, 비법 9번은 배합 강도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칠판 치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비법 7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비법 8번 평균 압축 강도, 비법 9번 배합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10번과 11번은요. 출제율이 선정하기 낮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중급자 건너뛰시고요. 그다음에 제15 질문들에 한해서 해설지 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자, 저는 비법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때 말씀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기출노트 문제 번갈아서 풀 예정이니까 옆에 기출노트 준비해 주시고 수업 들어주세요. 자,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비법 7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기호로 FCK죠. 단어 그대로 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압축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자가 설계할 때는 저 도면 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면에 쓰여진 강도예요. 그래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정하는 것처럼 뭐 400이다, 500이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최초 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30이다. 그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뭐라고 한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게 건너뛰어서 비법 9번인데 배합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합한다고 하는데 배합을 정하는 경우는 뭐다?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다. 그러니까 배합 강도는 항상 뭐보다 커야겠어요? 당연히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압축 강도는 뭐냐? 보통 평균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 탄성계수 산정할 때 이용됩니다. 탄성계수는 우리 아시겠지만 보통 처진 같은 거 많이 구할 때 쓰이죠. 그러니까 실제 보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처짐이야. 그러면 어떤 걸 집어낼까?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넣어야 될까요?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후자인 배합 강도를 이용해야 될까요? 잘 한번 이치로 따져본다고 하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쓰기에는 조금 작고 도면 강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합 강도를 쓰기에는 우리가 이거 현장에서 어떤 목표치잖아 최대치가 되겠죠? 너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중간이 뭘 쓰느냐? 평균 압축 강도. 결 FCM이고요. 개념이 진짜입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배합 강도의 대략 평균 값을 씁니다. 근사값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어떻게 구한다? FCK 더하기 델타 F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 순서를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비법 노트 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이에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8일, 날짜가 28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원주형이 표준 공시체입니다. 만약에 28일 이내에 설계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 여러분 비법 노트 7페이지 7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가계수를 곱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아시겠지만 재량에 따라서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8일 이내에 설계 하중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증가계수는 최대 몇 개월이냐면 최대 4개월이고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4개월 때 증가계수는 얼마냐면 1.20, 1.2입니다. 그러니까 20% 크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 자, 공시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표준 공시체는 있잖아요. 지름은 150, 단위를 생략할게요. 밀리미터입니다. 높이 H는 얼마냐? H는 2배 큰 300mm. 이걸 표준 원주형 공시체라 부르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이 표준 공시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제작해야 되니까 관리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작은
작은 원주형 공식체를 더 선호합니다. 얘는 지름이 얼마냐면요. 지름이 100, 그 다음에 높이 h는 얼마냐면 200. 그러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형상비라고 부르는데 지름분의 높이는 둘 다 얼마예요? 둘 다? 됐죠? 네, 그렇다. 왜냐하면 형상비가 2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2보다 작을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작을 때는 제가 착시효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강도가 커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진 것처럼 착화가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를 더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에 비교해서 얘가 크게 평가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존계수를 곱하는데 이 보존계수가 얼마다? 얼마예요? 옛날 얘기 듣는 거 아니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할 때 수업 드실 때 얼마냐면 0.97이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개 중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0.97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입방체 써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쓴다는 얘기죠.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렇게 정육면체.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200인 입방체가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150, 그러니까 150, 150, 150이겠죠? 입방체가 있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작은 게 강도가 큰 착시 효과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 중에서 얘가 더 크게 착시 효과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얘는 얼마냐면 0.83, 얘는 얼마냐면 0.80입니다. 무엇보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기출노트 통해서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출노트 8페이지입니다. 빨리 펴주시고. 문제가 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되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우선 8페이지 9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고 저 10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세요. 3줄. 읽어보니까 깨끗한 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배합할 때 물이 이용될 거 아니야? 이때 물은 우리가 사람이 쓸 수 있는 식용이야. 그러니까 식용이 된다. 깨끗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염분, 염해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다. 동그라미 2번 표준 공식체는 150, 300이다. 만약 너가 작은 공식체 100, 200짜리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존계수 얼마다? 0.97이다. 정답은 2번이죠. 0.87이 아니라 0.97이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대표되는 문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10번 문제. 08년도 국가적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3번 28일 이내에 설계화 중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때는 뭐다? 증가계수를 곱해서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제 기억에 두세 번 봤어요. 이 문제 보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보기 4번 굵은 고추 최대치수. 앞서서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니콤 모양의 공극을 최소화한다. 밀하게 꽉 채우기 위해서, 공극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굵은 골재 공충 최대치수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 문제 괜찮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11번 직접 풀어보시고 16년도 국가직 문제니까 또 기출될 수 있는 문제 형태에 해당하죠. 그냥 A분의 P입니다. 저는 좀 독특한 문제인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년도 국회 사무처 문제예요. 앞에 게 지름이죠. 뒤에 게 뭐다? 높이. 딱 감 오죠. 어떤 공식체다? 작은 공식체. 그러니까 아까 16년도 국가직 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A분의 P가 아니라 보존계수 얼마 곱한다? 0.97. 여기 있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파이 곱하기 D는 100이죠. 4는 위로 올려줄게요. P는 628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은 우리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죠. 그러기 위해서 킬로뉴턴을 뉴턴으로 환산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 0.97 곱한다. 그럼 우리 계급장 떼고 계산할까요? 유효 숫자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만. 1이니까 땡큐. 이게 3.14겠죠? 약분하면 2. 정답은 요거 4 곱하기 2 곱하기 8이죠. 97 곱하면 되니까 8, 9, 72, 87, 56 대략 한 77.6이 되겠죠. 7.76은 너무 작고 776은 너무 크잖아. 그렇죠.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덜렁대지 마시고 제발 덜렁대지 마세요. 항상 말하지만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시험, 그러니까 몰라서 못 봤다는 얘기보다 실수로 틀렸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뜨끔하시죠? 항상 실수로 틀리는 문제만 잘 조절을 해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평균 압축 강도 보도록 할까요? 자, 비법 노트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이번엔 8페이지 8번이고요. 저는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개념이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 여러분 외워야 될 건 이 부분이죠. 제가 강사로서 촉이 있는데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재수없게 잘난 척을 했죠. 근데 제 생각에 23년도, 24년도 그러니까 최근 어떤 문제 경향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진 않고 또 하나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도 좀 냉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비전공자나 초급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변별력도 없어.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런 문제 꼭 맞추세요. 저 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분명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강조합니다. 접근할 때 순서가 있는데 이 접근 순서를 잘 눈여겨봐 주세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1번 요거부터 보시는 거야. 첫 번째 40 이하인지 부록이죠. 두 번째 밑으로 가세요. 60 이상인지 한갑이죠. 정확한 한갑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주냐? 얘는 4. 딱 요거 40에 4. 10%죠. 얘는 60에 얼마겠어요? 그러면 6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사이.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 사이. 그럼 얼마에 더해주냐? 10%야 10%. 아까 얘의 10%가 아니라 얘는 FCK 10%야. 그러니까 0.1 FCK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부르냐? 직선 보관이다 라고 불러요. 직선 보관. 10%가 직선 보관이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얘의 10%지만 얘는 FCK 자체의 1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FCK에다 더해줬다고 하면 당연히 1.1 FCK가 되겠죠. 해당 기출문제 두 문제밖에 없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출노트 문제 9페이지 보시면요. 13번과 14번이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3번.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평균 압축 강도 구하는 것이고 FCK 30이니까 체크리스트 40 이하다? 정답은 그냥 34 바로 꽂아야겠죠. 거꾸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압축 강도가 34다. FCK가 얼마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말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오면 바들바들 이렇게 떨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풀어보시고 이러한 스타일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떤 키워드 잡아드리면 13번 문제 세 번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을 경우죠.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이게 19년도 그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 식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19년도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실험과 어떤 통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험과 통계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식을 쓰는 거 알겠죠? 좀 더 꼼꼼하게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문제입니다. 얼레벌레 하면 이거 계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14번 문제는 이 개념 문제예요. 크기 순서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평균 압축 강도, 배합 강도 누가 제일 커요? 1등, 2등, 얘가 3등. 왜? 얘가 2등인 이유는 얘하고 얘를 평균해서 그런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배합 강도 보도록 할게요. 자, 배합 강도는 우선 어렵죠. 야, 왜 그러냐? 식이 복잡하니까 어렵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법 노트 8페이지 비법 9번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야. 1등급은 very good, 매우 좋다는 얘기고요. 2등급은 good, 3등급은 bad,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very good일까요? 어떤 게 1등급일까? 배합 강도에서 1등급은 무엇을 의미할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근접했다는 얘기겠죠. 왜 근접했을까? 자, 도면에서 엔지니어가 FCK를 정한 거야. 현장에서 현장 감독이 예를 들어서 배합 시 목표로 정하는 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이 목표를 정할 때 환경이 매우 우수했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환경이야. 그랬다라고 하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근접하게 붙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현장의 환경이 충분히 여건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간격이 상당히 멀어져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경우 1등급, 2등급, 3등급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등급 시험 횟수와 동시에 표준 편차를 갖고 판단하는데 시험 횟수는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90점이야. 그런데 30번 시험 봐서 평균 90점인 경우와 10번 시험 봐서 평균 90점인 경우 어떤 게 더 신뢰가 높겠어요? 어떤 게 더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시험 횟수가 많은 경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밀집 정도야.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 S가 작다. 그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어떤 편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양궁이야. 활을 땅 쐈어. 평균 9점이야. 자, 그런데 8점, 8.5, 9점, 9.5 요게 더 신뢰가 높겠어요? 아니면 하나는 3점, 하나는 뭐 9점, 하나는 뭐 10몇 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큰 경우가 더 신뢰가 높겠어요.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좋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S는 작은 게 좋은 거고요. 참고로 시험 S는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물론 기준에서는 표준 편차 S는 크기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시험 S가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 S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하고 얘는 횟수로 판단합니다. 1등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험 S가 충분하다. 충분은 몇 회 이상이냐? 30회 이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 정도, 평균값에 대한 밀집 정도 표준 편차 S도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 사이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 얘는 그리고요. 그리고의 의미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2등급은 뭐냐? 1등급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잖아. 약간 환경이 떨어지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표준 편차 S도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얘도 그리고야.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험 S만 다소 부족합니다. 몇 회냐면 30회에 미치지 못하는 15부터 29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3등급입니다. 3등급 왜 3등급일까요? 얘는 막장이죠. 3등급이 된 이유는 1등급과 2등급이 아닌 경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좀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 시험 횟수가 부족이야.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15보다 작으려면 14의 이하가 되겠죠. 표준 편차 S는 뭐다? 없다. 근데 얘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둘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냥 막장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차이점이고요. 이따가 기출도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찝어 드릴게요.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그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급자분들, 우리 중급자분들, 여러분 시험장 가면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3등급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난 몇 년간 내가 이거 맞추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거의 솔직히. 이거나 맞춰도 내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될 환경이야. 이건 꼭 맞춰. 알겠어요? 거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등급이다. 말하고 되게 미안하다. 시험 S가 부족하거나 또는 표준 편차 S가 없는 경우입니다. 평균 압축 강도와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부터 오느냐? 얘는 가운데부터 보세요. 9구단 7단, 7일 7, 7, 24, 73, 21 메가파스칼 이상. 74, 28이 아니라 75, 35. 우리 35 중요하게 생각해. 35 이하인 경우. 그럼 얘는 뭐냐? 2번, 3번. 얘는 작을 때 그대로 연습해. 오늘 밤 가위에 눌릴지어다. 제발 좀 외워라. 응? 자, 그러면 가운데 것부터 먼저 할까요? 21부터 30보다 얼마 더해주면 되느냐? 8.5를 더 크게 목표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좀 더 강도가 작으니까 7. 그럼 얘는 뭐냐? 아까 1.1의 의미 기억하세요? 직선보관이죠. 직선보관. 근데 이렇게 하면 평균 압축 강도잖아. 그지?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 5. 이렇게. 또 내가 얼마 친절하냐? 아까 얘가 여러분이 거의 다 많이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 중에서 뭐가 기출이 가장 높냐? 기출 1등. 요게 1등. 가운데 거 요렇게. 요거. 왜냐하면 보통 현장에서 여러분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하게 되잖아. 그럼 아시겠지만 다 레미콘차에서 오죠? 레미콘차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레미콘차에서 오는 건 전부 다 얘야, 여러분들. 3등급 이렇게. 왜냐면 레미콘차에서 오는 게 뭐 1등급이겠니, 2등급이겠니, 전부 다 3등급이지. 그러니까 보통 2등급과 1등급은 현장에서 이제 3등급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걸 뭐 2등급하고 1등급을 따지는 거지. 보통 현장은 다 3등급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 기준 압축강들은 대략 이 두 번째 21부터 35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교수님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 8.5 더하는 거. 나머지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1등. 최근에 이제 이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 1등급 보도록 할게요. 1등급은 겁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횟수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표준 편차 S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끝이 아니야. 다시 F10K가 35 이하인지 35 초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자, 35 이하, 35 초과 첫 번째 공통된 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FCR은 F10K 더하기 1.34S야. 얘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식이 좀 다르죠? 얘는 얼마냐? F10K 마이너스 10%. 얘 10%, 얘 10%. 그러니까 3.5 더하기 2.33S. 이런 때는 제가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금은 요 식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두 번째 식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두 개만. 아까 10%였다라고 하면 얘 10%가 아니라 얘는 얘 10%, 얘 10%. 그러니까 F10K 마이너스 0.1 F10K. 요 의미인데 그게 얼마냐? 0.9 F10K겠죠. 더하기 뭐다? 2.33S. 그리고 둘 중에 큰 값, 작은 값, 둘 중에 큰 값이야, 큰 값. 그런데 안타깝게 초급자, 중급자분들은 엄청 그렇고 시험에 웃음이 나와. 시험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생각 안 나는 거. 사람 환장하거든. 이게 딱 그 느낌이야. 들어가면 생각보다 마음이 쫄려가지고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꿀팁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첫 번째 꿀팁. 이거는 무조건 외워. 여기 꿀팁이 어딨니? 아까 여기 꿀팁 이거 굳이 하면 이거 무조건 암기. 요거 꿀팁. 1등급, 2등급, 3등급 아까 요거 꿀팁. 1등급. 꿀팁 첫 번째 거. 우선 가장 작은 값은 제외하세요. 왜? 둘 중에 큰 값 고르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출노트 문제 원래 문제 훨씬 많은데 제가 대표 문제 3문제 꼽은 거야. 15번, 16번, 17번 준비해 주시고 기출노트 빨리 준비해. 꿀팁 첫 번째 거. 가장 작은 값은 뭐 한다? 제외. 이거 제일 작은 거 누구야? 너 얘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 틀려도 이거 찍으면 자존심도 없는 거다. 내가 그 얘기해 줬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은 확 뛰어 올라서 33.33333 이렇게 가는 거지. 두 번째, 잘 보면 어차피 둘 중에 큰 값이잖아. 응? 얘보다 얘가 무조건 커야 돼. 아니면 얘가 더 크다 할지라도 얘보다 큰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1.34S인데 S가 뭐 얼마나 되겠니? 그래봐야 막 3, 4 이 정도야. 1.34나 1을 곱하나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그냥 1로 보세요. F10K 더하기 S죠? F10K 더하기 뭐다? S. 그러니까 내 말은 적어도 F10K 더하기 S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세 문제에 해당하는 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F10K 25, S 2. 더하면 27이잖아. 그러니까 뭐는 빼고 찍어야 돼요? 27이니까 이건 빼고 찍어야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찍는 거지. 이렇게. 응? 물론 똑같이 겹치지만. 얘도 한번 해볼까요? F10K 40. 천천히 보세요. 저는 시간상 그냥 바로 플레이 할게요. 45잖아. 얘 또 지워주고. 야, 황민아,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둘 다 아까랑 그럼 똑같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자, 이거 볼게요. 우선 시험에서 좀 특이해. 교수님이 겁먹들어가지고 죄송해요, 교수님. 아니, 그냥 30배 이상이나 써줘야지 사람들이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또 충분한 실험을 써주셨더라고. 내가 낸 거 같지? 그지? 그러니까 시험 S가 30배 이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좋아. S는 5, F10K는 50이래. 둘이 더하면 얼마야? 55. 오! 역시 황민아 고마워. 이런 거지 뭐. 어때? 승률 어때? 승률. 이 정도 확률이면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전체 문제 뭐 정답이지만 33.3%와 뭐 이건 100%잖아. 그러니까 추리면 답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제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자, 또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풀고 싶다. 아, 풀어. 그런데 이거 둘 다 풀려면 머리 깨지거든요. 뭐 꿀팁 아닌 꿀팁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 빼서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고 얘가 큰 거고 0보다 작다라면 얘가 큰 거잖아.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뭐 개념적으로 딴 얘기고. 결론은 뭐냐? 여러분 빗번호트 나와 있고요. 표준편차 S가 3.5보다 작으면 이 식 갖고 풀면 되고요. 표준편차 S가 3.5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 식.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요 개념이거든요. S가 0.1fck보다 작으면 위의 식. S가 0.1fck보다 크면 아래 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해볼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찍기도 어렵고. 자, 시작해볼게요. 시험에서 30배 이상이면서 표준편차 S는 2라고. 이거 항상 얘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 덜렁대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단순하게 계산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등급부터 판단하고 들어가려니까 힘든 거야. 그 점 잊지 마시고 기출노트를 한 문제 한 문제를 갖다가 뼈에 묻어. 이렇게 계속 새기란 얘기야. 응?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어딨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 말은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다가 깜빡했네. FCK 25니까 35 이하죠. 표준편차 S가 3.5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작네. FCK 더하기 뭐다? 1.34S. FCK 이거 바로 쓸게요. 바로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 1.34 표준편차 S는 얼마예요? 2. 그럼 이거 더하면 2.68이지. 25에다 더하면 27.68. 정답은 3번. 응? 쉬운 것 같지만 왜 쉽냐? 내가 풀었으니까. 넌 눈으로 봤잖아. 내가 푼 거고. 처음에 문제 판단하고 분류하고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쫄지 마. 거의 다 틀려. 근데 이거 잘해.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얘 때문에. 이거. 그다음에 요거 꿀팁. 두 개를 잘 기억해. 알겠죠? 그렇다. 얘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지. 자, 얘는 FCK가 40이에요. 35 초과네. 그렇죠? S-0, 그러니까 S가 0.1 FCK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되겠죠? FCK가 40이니까 0.1 FCK는 얼마야? 4네 4. 5보다 작아, 크다, S보다 커요, 작아요? 어디 갔냐? 0.1 FCK가 작네. 그러니까 요 식이죠? 0.9 FCK 더하기 2.33 S. 0.9 0.9 곱하기 FCK는 40 더하기 2.33 S는 5. 요거는 36. 요거는 535. 535. 520. 11.65. 11.65를 더하면 47.65. 왜 쉽다고요? 내가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17번도 한번 해볼까? 시험에서 충분하다. 편집자 FCK가 50 이상이야. 50. 그러니까 35 초과죠. 아까 0.1 FCK랑 S랑 비교한다 말씀을 드렸죠. 0.1 FCK는 얼마야? 어라 망했다. 진짜 그때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들. 내 잘못이야. 내가 이걸 말했었어야 되는데. 0.1 FCK인데 표준편차 S랑 똑같은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런 경우 너 황민아 얘기한 적 없잖아. 응?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야. 같아. 그럼 뭐야? 이 두 개씩 같다는 얘기지. 네 마음대로 둘 중에 한 개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쳐. 그래,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꿀팁 2번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등급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등급, 3등급 잠깐 보도록 할게요. 2등급은 사실 현실적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14년도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기출노트 보시면 11페이지 18번입니다. 이야, 맞네. 14년도 지방지 나왔죠? 엄청 많이 틀렸어. 왜? 공무원 역사상 사실 솔직히 자수하건데 얘는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등급 존재만 말씀을 드린 거지. 횟수. 설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얘 계산하는 건 내가 말을 안 했지. 왜? 야, 이것도 못 푸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봐. 계산이 나온 건 아니잖아. 설명 문제가 나왔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답을 고르는 거지 주관식이 아니야. 문제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등급을 먼저 체크하라는 얘기야. FCK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횟수와 표준 편차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연속된 시험 횟수가 20회. 이미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죠. 절대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보니까 세 번째 줄 표준 편차 S가 주어져 있죠. 아, 다행이다. 몇 등급이다? 2등급이다. 1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등급도 아니고 거기 보시면 1등급 스타일, 1등급 냄새나는 문제 있죠. 보기 1번. 보기 1번은 1등급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보기 2번, 4번은 억지로 만든 거잖아. 야, 표준편차 S를 보정할 거면 둘 다 보정해야지. 누가 하나만 보정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미안하지만 그냥 답은 3번이야. 그죠? 좀 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약간 겁쟁이거든요. 한번 나온 건 체크해 보려고. 거기 보시면 20회다. 20회의 표준편차 S는 얼마다? 1.08입니다. 참고야. 난 뚝심 있어. 알겠지? 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이걸 안 외워서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끝. 3등급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부터 20번, 21번, 22번. 그렇죠. 설명 문제 2개, 계산 문제 2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직접 풀어보시면 좋지만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문제 분류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덜렁대지 말라는 얘기야. 우선 19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0번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설계 규정 압축 강도 20번입니다. 13년도 부산시 특채 문제죠. FCK는 27MPa이고요. 두 번째 줄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그래 목이 메인다.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대. 그럼 가끔 나한테 이렇게 와서 묻는 거야. 아니 황민 그럼 시험 횟수는 어디 갔습니까? 시험 횟수 어디 가게 시험 횟수는 필요 없지. 왜? 이미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막장 3등급이라는 얘기야. 또는이잖아. 또는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3등급. 그러니까 FCK 현재 얼마야? 27.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지 내가. 얼마 더하면 돼요? 8.5. 정답은 35.5입니다. 거꾸로 물어봐도 맞출 수 있겠어? 배합 강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35.5다. FCK는 얼마겠어요? 얼마긴 27이겠지. 응? 넘겨볼게요. 21번. 이거 교수님 강박관념에 따른 거야. 이거 베낀 거야. 보시면. 내 거 베꼈다는 게 아니라 설계 기준을 베꼈다는 얘기야. 현장 강도에 대한 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21번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써놨잖아. 또는 동그라미 맞춰. 또는 그지? 그 다음에 압축 강도 시험 횟수가 몇 회 이하인 경우? 14회 이하인 경우. 35 초과한다. 정답은 1.1 FCK 더하기 5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응? 너 3번은 빰 빠져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보기 3번. 그렇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2번은 왜 틀렸니? 나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시험 끝났는데 22번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왜 틀린지를 모르더라 자기가. 22번은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풀어? 다 1등급으로 푼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1등급으로 풀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니까. 추론해봐. 왜 사람들이 1등급 풀었을까? 왜 풀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 거지. 표준 편차도 있겠다. 표준 편차도 있겠다. 그치? FCK도 있겠다. 신났지? 야, 황민아. 꿀팁 1번, 2번, 3번. 이건 내 잘못 아니다. 내가 등급 확인하라고 했잖아. 거기 보시면 표준 편차가 있는 건 맞아. 세 번째 줄에 S가 2네. 그런데 두 번째 줄 괄호에 압축 강도가 얼마다? 14회다. 아, 망했다. 14회는 뭐라고 제가? 그냥 3등급. 그냥 3등급. 그러니까 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게 아니야. 무슨 말? 1등급, 2등급이 아니야. 그냥 3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0MPa이니까 요거죠. 클 때. 1.1 더하기 5니까 44. 5하면 49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23번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회당 과거는 100이었는데 샘플 채취하는 거야. 샘플. 과거는 이제 100세제곱미터당이었거든요. 이게 120으로 개정됐습니다. 건축가는 가끔 물어보는데 토목가는 한 번 물어보고 그 뒤로 안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120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샘플. 일단 서울시가 약간 똘끼는 문제를 가끔 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다 은퇴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24번, 25번은 진짜 서울시 문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문제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뭐 이론 노트라든가 비법수 통해서 간단하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26번, 27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배합 설계죠.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17년도와 18년도. 내가 문제를 만들 때는 나도 문제만 만들잖아. 문제 만드는 선택 두 가지야. 첫 번째,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독특한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대다수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17년도 국가직, 18년도 국가직, 18년도 국가직은 단언컨대 따라쟁이야. 그러니까 17년도 국가직 보고 베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좋게 표현합시다. 순화해서. 그렇죠? 참고해서 내신 거죠. 참고해서. 하지만 이런 독특한 문제는 사실 또 등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가장 큰 이유, 얘는 또 나와도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의 예시를 가지고 공부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한 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할 줄 아시는 분에 한해서 전공자분들 이거 대학교 가실 때 보통 1학년 때 가고 배우잖아요. 그분들 안에서 여유 되신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용기 내서 괜찮습니다.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렇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목사계 베이직 1 기출 첫 번째 수업 해봤거든요. 서투른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방향 맞추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2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